입, 입지 분석 실무 7장인데 전반은 저번 주에 하고요. 후반은 이번 주인데 그 후반을 둘로 나눠서 하죠. 그래서 그 후반 첫 번째 끝났고요. 후반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전반에서는 입지의 특성 중에서 기능적 특성, 그다음에 지리적 특성을 배웠어요.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유동 인구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유동 인구 특성. 그러면은 지리적 특성 말고 이제 기능적 특성에서 유동 인구 특성인데 대부분의 그 유동 인구라는 게 지나다니는 사람 아니면 뭔가 구매를 하기 위해서 왔던 손님들이 아닌 다른 업무를 보기 위해서 그 지역을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통행의 목적이 이제 유동인구 목적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 유동인구가 통행만 하고 갈 수도 있고 그 상권에 실제로 진입을 해서 소비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다른 목적지를 향해서 이제 이동하는 경우가 유동 인구가 되겠지만 대부분 이 유동 인구가 많아야 인구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소비나 매출이나 수익이나 또 더 나아가서는 그러니까 기업이나 국가의 어떤 경제와 부를 창출하는데 기본이 되는 게 바로 인구다. 그래서 자꾸 인구 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제가 전반에 얘기를 드렸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유동인구가 많다는 건 그만큼 가능성 있는 고객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입지 분석을 할 때는 유동인구 조사를 굉장히 세밀하게 나누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세밀하다는 거는 한 차례가 아닌 여러 차례 나눠서 유동인구 조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조사는 뭐냐면은 상권으로 유입되는 유동인구의 유발 지점을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 유동인구 조사가 되겠고요. 두 번째 유동인구 조사는 그 유입인구의 흐름, 어디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무슨 목적까지는 알 수 없겠지만 인구 흐름을 찾아내는 게 두 번째 조사고요. 또한 이런 조사는 유동인구가 유발되는 지점에서 소비 목적에 따라서 소비 목적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 흐름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 특성을 알 수가 있죠. 소비자 특성. 그래서 소비자 특성에 따라서 움직이는 동선이 달라지는데 이 소비자 특성에 따라서 움직이는 동선을 파악해 볼 수 있는 게 2차 조사, 유입 인구의 흐름을 찾아내는 목적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조사죠. 3차 조사는 입지 전면의 유동 인구를 조사하는 거다. 세부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입지 전면, 그 입지에 속한 전체적인 유동 인구를 조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차, 2차, 3차 유동 인구의 조사와 특성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큰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또한 교통시설로부터 쇼핑 동선이나 생산 동선이죠. 쇼핑 동선, 생산 동선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고요. 교통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고객들한테는. 교통의 편리성. 100% 자동차나 뭐 자가용만 가지고 올 수는 없어요. 그러면 지하철이나 버스 이런 그 대중교통으로 올 수 있는 동선을 파악해보고 가까운 곳일수록 접근성이 좋을수록 조금 괜찮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상권이. 또한 주중이나 주말이나 휴일 조사를 해봐야 된다. 주중만 할 수도 없고요. 주말만 할 수도 없고요. 휴일만 할 수도 없죠.
우리는 1년 365일이 계속 연결돼 있고 상인들은 거의 휴가나 휴식을 별로 갖지 않고 생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뭐 정기적으로 정해가지고 쉬는 날이 있겠지만 요즘처럼 경기 불확실성한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주로 심지어는 24시간 영업 하기도 하고요. 뭐 국경일이나 명절날도 오픈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게 생과 사의 문제란 말이에요. 사업을 하는 거다. 사업을 하는 거임과 동시에 생계가 달렸다. 망하느냐, 흥하느냐. 망하면 안 되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일을 하고, 물론 셀러리맨들도 죽기 살기로 일을 했고, 그거에 버금가게 이제 자영업자들도 죽기 살기로 일을 하죠. 그래도 될까 말까 하기 때문에 일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 스스로는 얼마나 죽기 살기로 매일매일을 살고 있는지 한번 고려해 볼 필요 있겠죠. 경쟁이라기보단 내가 잘 살기 위한 노력, 내가 행복해지기 위한 저축. 여러분은 저축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미래를 위한 저축을 한다. 학교를 다니는 거는 노하우가 쌓인다. 스펙이 쌓인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공부하는 것도 일종의 그런 종류라고 생각해주면 좀 덜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지나가는 유동인구, 전체적인 유동인구 수보다 인구의 특성이나 이동 방향, 목적이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주말, 주중, 휴일에 어떤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조사 시간은 영업을 하는 시간대를 고려해가지고 몇 개로 나눠서 해볼 수가 있겠죠. 가장 뭐 피크 시간대, 한가한 시간, 아니면 뭐 점심시간, 저녁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서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조사할 때 이제 이런 조사 시간이 길면 비용도 많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일부 시간만 조사해서 그래도 평균값으로 전체 시간을 좀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추정이라는 건 예측이죠. 100% 맞다, 정확하다 이런는 볼 수 없지만 어느 정도는 맞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사업을 시작해 볼 수가 있겠죠. 사업을 하겠다는 그 기본 바탕으로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거죠. 인구 유입이 많이 되는 시간들을 조사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전면으로 통행하는 유동인구들이 있는데 그것을 조사해가지고 조사표를 좀 만들어서 정리를 하면 그 사람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자료가 되겠죠. 홍보 내지는 어떤 시간에 많이 유동인구가 있는지를 조사해서 그때 홍보성으로 가게를 알린다거나 고객들을 유인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번째, 지역 용도를 한번 볼게요. 점포의 어떤 주변 지역의 용도에 관한 조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주변의 어떤 집객시설에 관한 조사도 필요하게 되는 거죠. 지역 용도라는 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권 분석 단계를 할 때는 입지 분석 단계에서 지역 용도를 알아보죠. 세심하게 검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까 앞서 점포 전면에 통행하는 유동인구 조사표를 만들어서 우리가 붙여보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참고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여기 이렇게 나오죠. 평일과 주말 그리고 시간대 11시에서 3시 사이 3시에서 몇 시죠? 17시면 5시죠. 3시에서 5시 사이 5시에서 22시니까 한 10시가 되겠죠. 10시 이렇게 해서 나이대별로 성별로 나이대별로 조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주말에도 마찬가지인데 성별로 나이대별로
이렇게 조사를 이제 좀 세분화시켜서 어떤 나이대별이 어떤 성별이 어떤 나이대별로 집중해서 유동인구가 오고 가는지를 조사해 보니까 아주 좀 공략해 볼 고객들이 어떤 고객들인지가 표 하나에 나올 수가 있겠죠 또. 뭐 골고루 있다 그러면 뭐 전체 공략을 해야 되겠고 주로 뭐 10대가 많다, 20대가 많다. 주로 10대, 20대들을 공략할 수 있는 아이템, 업종을 선택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이런 게 큰 자료가 된다. 시간과 돈을 들이더라도 유동인구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고 이것이 돈과 수익과 연결되는 지름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조사가 필수 불가결하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조사가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도 누군가는 창업을 하고 누군가는 취업을 하고 또 누군가는 뭐 전문 자격증을 획득해서 그쪽으로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요. 뭐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생각하기 나름인데 다양하다.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 단지 내가 이 학과에서 이 과목을 이 학과에서 전공을 했다 해서 꼭 그 길로 가라는 법은 없습니다. 재주가 많은 사람은 다양한 또 길로 갈 수도 있는 건데 특히나 뭐 재주가 다양하지 않더라도 관심 있는 분야에 자기의 잡과 직업과 연결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누구에게는 뭐 이렇게 일찍 소상공인으로 창업하는 게 큰 행복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그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적성이 안 맞는 사람들은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기회가 많아요. 여러분들한테는 시간이 뭐 계속 기다려주는 건 아니지만 기회는 많다.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가 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7번째 경쟁점 조사를 볼게요. 경쟁점 조사. 이 경쟁점 조사를 하게 되는 이유가 있죠. 뭐 정의를 보자면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경쟁점 조사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되고 조사를 하려면 그래서 보니까 경쟁점에 대한 정의는 상품과 제품을 판매하는 곳을 경쟁점이라고 할지 아니면 자기가 하는 사업과 아이템이 같은 것 아니면 동일한 가격대 이것들을 경쟁점으로 할 건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저 같으면은 상품과 제품을 파는 모든 곳이 경쟁점이라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동일한 그 업종과 업태를 가지고 어떤 가격대로 판매를 하는지 그것을 경쟁점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비슷한 업종 아니면 똑같은 업종 그렇죠? 이것이 똑같은 업종이 너무 많으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히려 경쟁하는데 더 좋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많다 그러면은 경쟁력이 좀 떨어질 수가 있고 단가 싸움에서 밀려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 같으면 동일한 그 업종과 업태를 하면서 가격을 얼마를 받는지 경쟁점에 대한 파악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결국 그렇게 하는 거는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거죠. 경쟁에서 이긴다는 거는 사업을 계속 영위해 나갈 수 있고 매출이 달성이 되고 수익이 달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입지 분석의 최종 목적이라는 게 매출액 추정을 통해 가지고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해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경쟁 점포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경쟁 점포 조사를 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쟁 점포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파악하고 몇 개가 있는지 숫자를 파악하고 해볼 수가 있고요. 인터넷 활용을 해서 간접 조사 방법 또 현장에서 직접 조사 방법을 같이 병행해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조사가 어느 정도 흡족하게 돼야 내가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또한 그 경쟁 점포의 어떤 내부 현황을 조사하려면 해야 돼요. 이 경쟁 점포의 영업시간, 휴일은 언제고, 면적과 메뉴, 종업원수는 몇 명이고,
그 영업 촉진 수단, 좌석 수는 몇 개고, 고객의 특성이나 인지도 등을 파악을 해가지고 뭐 직접 가서 그 매장에 가서 손님이 되기도 하여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맛도 볼 수도 있고요. 노하우라는 거를 그렇게 쉽게 알 수는 없지만 음식을 먹어보면 음식의 맛과 어떤 재료를 썼을까 하는 거를 이제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경쟁 점포에 가서 직접 손님으로 앉아서 평가 아니면 스스로 이렇게 기재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은 거니까 직접 가서 시식을 합니다. 고객으로 가는 거죠. 시식보다는. 네, 이래서 경쟁 점포의 내부 현황을 조사해 볼 수가 있고요. 그것이 이제 지금 얘기한 간다는 거. 그 매장을 직접 방문한다는 게 미스터리 쇼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조사로 메뉴 가격, 맛, 메뉴 구성, 그 메뉴의 어떤 가치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죠. 손님들이 정말 많이 찾는 맛인가, 어떤 것들이 손님들한테 인기가 있는 메뉴인지를 파악을 해서, 원래 이제 뭐죠? 창조의 어머니는 뭐라 그랬죠? 모방이라고 그랬잖아. 잘 되는 건 우리나라 사람 잘 따라하죠. 따라하고 거기서 또 이제 노하우가 생기면 새로운 것들을 개발을 하고,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이거하고 또 일맥상통하는 얘기들이 되겠죠. 그래서 자영업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상품을 만든다 해도 제조업체나 이런 큰 기업에서도 다른 기업에서 성공한 상품이나 아이템이 있으면 이름만 바꿔서 출시를 하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돈이 되니까, 잘 팔리니까, 고객들이 찾으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영업자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상 매출액을 추정하기 위해서 현장 조사도 하고요. 납품업자나 어떤 업자들, 주류업자들을 찾아서 추정을 하거나 주변 점포를 통해서 또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면은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내줬던 소상공인 상권정보 시스템을 활용을 해가지고 경쟁 점포에 대한 조사를 쉽게 또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곳에서 한 몇 곳을 초이스해서 직접 미스터리 쇼핑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예, 재밌어요. 재밌게만 인생을 사는 건 아니지. 고통과 고뇌와 뭐 재미도 있어야 되죠. 의미도 있고, 뭐 재미, 의미 다 있는 거 좋지만 삶의 연속은 노동과 음, 뭐라 그럴까요? 노동과 고민의 연속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얼마나 어, 잘 승화시키느냐가 이제 좀 더 인생을 재밌게 사는 방법이고 승리하시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그래서 이런 미스터리 쇼핑도 재밌는 과정 중에 하나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입지 분석 입지 특성 조사를 우리가 상권 정보 시스템이나 아니면 메타 서비스 네이버 지도에서 경쟁 점포 수와 위치를 조사해 볼 수가 있죠. 네이버 지도를 이용해 가지고요. 또 소상공인 상권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서 경쟁 점포의 위치를 또 파악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오픈할 이 상가 자리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고, 뭐 골목길과 내가 할 자리는 전면 대로변이냐, 뒤쪽 골목길이냐, 뭐 이런 걸 다 감안해가지고 경쟁 점포 위치를 따져볼 수가 있겠죠. 점포 사이의 경쟁 관계를 보자 하면은요, 업종에 따른 어, 경쟁 보완이 있고, 또 상권 규모에 따라서 업종별로 적정 점포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점포 사이의 경쟁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보안업종은 업종 간의 상호 도움을 주는 관계가 되죠. 그래서 보안이다, 보안업종이다 하는 거는 서로 도움을 주기 때문에 보완해준다 해서 보안업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보안업종이 적절히 조화가 되게 있다면은 상권 전체의 매출액도 영향을 미치고요. 또 내가 창업한 이 사업도 훨씬 확장해 나갈 수 있잖아요. 발전해 나가고. 그래서 점포의 평균 매출이 상승하게 된다는 거죠.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음식점이 있고 식사하는 곳이죠. 커피를 마시는 카페가 있다. 그러면 서로 보완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점포 매출이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또 경쟁 업종은 뭐예요? 서로 똑같은 아이템이나 업태나 업종이기 때문에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매출액이 한쪽으로 몰아가는 건 아니고요. 분할이 되죠. 쪼개지죠. 그래서 이런 효과 때문에 동일 업종은 경쟁 관계다라고 본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경쟁 업종이 모여 있어. 신당동 떡볶이, 신림동 순대타운. 뭐 이런 식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간식이죠. 지금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떡볶이, 순대. 근데 조금 이제 오래오래 먹으면 물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좋아하는 간식이 되겠죠. 예, 이럴 때는 어떤 타운으로 군집화돼 가지고 전국적인 상권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지. 신당동 떡볶이, 보안업종 뭐 이런 결과적으로는 경쟁과 보안업종은 상권의 규모와 역량이 있고 어, 작은 경우에는 이제 보안업종이라도 경쟁 관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상권이 크면은 경쟁 관계 업종이라고 해도 그 경쟁 업종 사이에 그 경쟁 관계가 일부 해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지. 너무 작으면은 정말 떨어져 있는 간격도 너무 촘촘하고 어, 경쟁이 심해서 다 같이 죽자 하는 거죠. 결국에는. 예, 그래서 시너지 효과가 낼 수 있는 군집돼 있는 곳과 상권이 크냐 작느냐에 따라서 보안 관계와 경쟁 관계도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사이로 변할 수가 있다. 생각하지 못한 사이로 변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권 규모와 업종별 적정 점포수를 본다면 상권이 수요와 공급에서 서로 일치하게 있으면 좋은데 찾는 그 고객은 얼마 안 되는데 같은 업종과 비슷한 업종의 상권이나 아니면 모든 상권의 종류가 많다 하면은 이상적이지는 못하다는 거죠. 수요자가 더 많은 게 좋거나 아니면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정하면 더 좋은데 글쎄 이거를 단정 지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 삼겹살 전문점 같은 걸 한번 볼게요. 그 월 손익 분기점 한 달에 3천만 원인데 목표죠. 어떤 이익을 달성하려면은 4천만 원 정도가 돼야 된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면은 여기서 상권 내에서 어, 삼겹살 이용하는 소비자 수요가 전체적으로 월 2억 원이다. 그러면은 적정한 점포수는 몇 개가 되느냐 이거죠. 목표 그 수익률과 합치가 되려면 4천만 원 정도가 있어야 돼. 4천만 원 정도가 매출액이 돼야 되고요. 전체에서는 2억 원 정도가 판매가 된단 말이에요. 삼겹살집에서. 그러면은 몇 개의 삼겹살집이 점포가 있어야 되냐 이거지. 그러면 3천만 원은 손익분기점이고 이익이 날려면 4천만 원 정도 팔아야 되니까 전체 매출액은 2억 원이다. 그러면은 뭐 2억 나누기 4 하면 되겠죠. 그러면 5개 점포 정도가 적정하다.
삼겹살집으로는 5개의 점포가 적정하다. 더 생긴다면 경쟁이 치열해지고 단가 싸움 생기고 좀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부가가치가 낮게 된다는 거죠. 생각보다 훨씬. 예, 이런 것 때문에 상권 규모와 업종별로 적정 점포수는 몇 개가 되느냐를 조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전체적인 그 삼겹살의 매출액이 얼마가 나오는지도 조사해서 그러면 적정 점포수는 몇 개인가 여러분도 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경쟁점의 조사 항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경쟁 분석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조사를 하는데 그 항목들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냐? 어, 경쟁 관계에 있는 점포수, 그 다음에 위치는 어디에 있고, 상호, 이름을 얘기하는 거죠, 이름. 뭐 이게 프랜차이즈 점이냐, 개인 상점이냐, 뭐 아니면 여러 가지에 따라서 이름도 달라지겠죠. 그리고 경쟁 점포의 시장 점유율, 시장 점유율이라는 건 매출액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매출액은 얼마고 또 순위, 매출액 및 순위를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상대적인 힘의 관계, 상대적인 관계를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점포 운영 현황을 보자면은 객단가가 얼마인가, 종업원 수는 몇 명이고, 일 고객수, 하루 고객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일 고객수는 몇 명이고, 뭐 이런 거를 경쟁 분석을 위한 조사 내용으로 선정해 볼 수가 있고요. 경쟁 점포에서 그 상품이나 제품 아니면 뭐 음식을 팔 때, 메뉴를 팔 때 가격이 얼마인데 그 전체적으로 가격을 이루는 가격존이 얼마대인지, 몇만 원대인지를 알아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격 포인트는 어떤 거를 기준으로 가격을 설정했는지 포인트, 그 다음에 가격 라인 등을 조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 경쟁 점포의 가격은 중요합니다. 고객들은 이왕이면 싸고 좋은 곳, 싸고 맛있는 곳,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싸고 좋은 곳, 싸고 맛있는 곳은 없다고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업주의 어떤 철학이 있는 곳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박리다매를 위해 품질은 좋지만 조금 더 가격을 내리는 점포도 있을 수가 있어요. 충분히. 예, 그런 곳을 찾아서 고객들은 이동하죠. 그것이 하나의 고객 유인 작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서 고객들은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시대가 점점 그렇게 또 변해 가고 있고요. 고물가 시대에 점점 단가가 낮은 식사를 찾거나 뭐 항목을 찾는 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부의 어떤 평등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어디든 이 지구상에서는. 아무튼 경쟁점에 대한 조사 항목들과 내용 구성들을 이렇게 하고 있다. 중요한 거다. 경쟁 점포의 가격 부분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쟁 점포의 입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프로모션을 하는지. 그 프로모션 때 매출이 많이 일어나죠, 사실은. 예, 그럴 때 어떤 내용으로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과 또 경쟁 점포의 어떤 시설이 어떤가, 인테리어나 뭐 간판이나 출입구나 주차장이나 노후도나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죠. 또한 서비스는 어떤가, 종업원의 어떤 업무 능력이나 친절도, 대기 시간이죠. 대기 시간이 긴지 뭐 짧은지, 최대한 고객들 위주로 하는지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대기 시간이 뭐 길 수 있어요. 맛집이라고 오히려 뭐 기다려도
기다려서 먹는 집을 많이 선호하죠. 요즘은. 어차피 테이블 수는 고객이 원하는 만큼 비치할 수가 없어요. 그 업주 입장에서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 피크 시간에 고객들이 몰리고 대기를 한다는 거는 맛집이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기다리면서까지도 나는 이 음식점에서 식사를 해야겠다. 그럼 굉장히 평가가 좋은 것이고 맛있는 집이다. 오히려 그러니까 대기 시간이 길 수도 있지만 최대한 그 대기 시간을 단축시켜 주는 게 이 사업주의 능력이지만 대기 시간이 긴 곳일수록 맛집이라는 게 증명이 된 거죠. 경쟁 점포의 경영 능력을 또 볼 수가 있겠죠. 어, 대표자의 참여도나 친절도나 종업원의 관리나 뭐 교육 같은 것도 말하겠죠. 뭐 이런 여러 가지 능력들을 보는 게 경쟁 점포의 경영 능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포 현황 뭐 입지가 있으면 A, B, C, D 입지가 있다고 치면 점포 현황과 운영 현황, 제품에서도 맛, 뭐 품질, 외형, 구성이 어떤가, 뭐 이런 걸 보고 또 중요한 거 가격 형태, 가격대별로 이렇게 얼마를 받고 있는지 알아볼 수가 있고요. 또 중요한 거죠. 프로모션이라는 게 어떤 특별 이벤트 같은 거죠. 자동차 프로모션은 많이 봤는데 뭐 이렇게 외식업을 하는 사람이 프로모션이라기보다 이벤트성으로 한동안 기간을 정해서 가격을 내린다던가 아니면 비싼 음식을 올리지 않은 가격에 뭐 고객들한테 대접이나 판매를 한다거나 이런 게 이제 음식점에서는 이벤트가 되겠죠. 입지를 볼게요. 상권 범위나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이죠. 가시성이나 접근성이나 홍보성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분위기는 어떻고 서비스는 어떻고 경영 자원은 어떻고 투자 수익률은 어떤지 뭐 A, B, C, D 입지를 가지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분위기는 어떤 걸 가지고 판단하느냐. 인테리어, 또 익스테리어, 간판, 출입구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분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인테리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인테리어 안에 뭐가 들어가죠? 중요한 게 뭐 에어컨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뭐 디자인 들어가고 조명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서 조명이 굉장히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명. 그래서 그 사람의 표정이나 얼굴을 보지만 상대방 얼굴을 보고 우리는 밥을 먹고 대화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 상대방의 얼굴 모습을 아니면 분위기를 좋게 하는 게 저는 조명이라고 보죠. 그래서 인테리어가 중요하고요. 또 그 익스테리어라고 있잖아. 익스테리어. 그래서 여기는 익스테리어는 그 개발에 대한 어떤 기대. 그런 거죠. 개발. 굉장히, 음, 외관. 외관을 장식하는 디자인. 아까 인테리어 중에서 보통 내부가 있고, 실내가 있고, 외관이 있는데, 외관에 대한 장식을 하는 게 이제 익스테리어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익스테리어도 이제 보고 사람들이 입장을 할 수가 있는데 수익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죠.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간판과 출입구. 서비스는 종업원의 접객 능력, 친절도, 대기 시간. 그 다음에 뭐 MOT 관리죠. MOT 관리. MOT 관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영 자원들을 볼게요. 고객, 종업원, 경영자가 있습니다.
투자 수익률은 투자 금액은 얼마를 투자를 했고 투자한 금액에 대비 추정 매출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비용도 나오고 그 매출액 대비 비용 다 뺀 금액이 순이익인데 그렇게 되면 투자 매출액 투자 금액 분의 순이익 그럼 투자 수익률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서 볼 수가 있어요. 투자 수익률 반드시 중요한 내용이 투자 수익률 구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번째 입지 등급을 보겠습니다. 입지 등급. 입지 등급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상권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소상공인 상권정보 시스템. 그래서 여기 입지 분석을 해서 등급을 볼 수가 있는데 클릭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클릭해서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입지에 대한 등급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결과적으로 입지 등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재밌겠죠? 소상공인 상권 정보 시스템이 들어가서 입지 분석에 대한 등급, 입지 등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합 등급을 볼게요. 종합 입지 등급은 선택 입지에 대해 가지고 한 45개의 표본 업종을 정해서 한 건데 입지 등급의 평균값이 되겠어요. 입지 등급의 평균값 종합 등급이라는 게 그래서 음식, 소매, 서비스업 이런 것들을 가지고 했는데 가치 예상 매출액을 평가한 등급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가까울수록 좋은 거죠? 1등급 수능 1등급 수능 만점자 의대생 막 이렇게 생각나는 거 있죠? 예, 만점자 의대생의 여친 사례 뭐 이런 것도 있는 것처럼 1등급이면 좋은 거예요. 사실 무조건 좋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럴 때 이제 어떤 사회 공헌이나 도덕적인 결함이 생기면 더 비판을 받게 되는 거죠. 1등급인 사람 아니면 1등급에 가까웠던 어떤 성적을 냈던 사람이 도덕적이나 사회적인 비판에서부터 더 냉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훌륭한 사람이라고 평가한다. 그것만 가지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성실하다, 열심히 살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공부를 잘한다는 의미는 단지 머리가 좋다? 뭐 환경만 좋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종합적으로 그 성실하다? 물론 뭐 여러 가지가 뒷받침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의 평가를 아무래도 성실함으로 인해 꾸준함으로 인해 좋게 평가를 하는데 그 좋게 평가가 이제 뭐 성적으로 나오는데 그 좋은 성적을 받은 사람이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좋지 못한 행동을 했으면 비난이 더 거세질 수밖에 없는 거지. 괜찮은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공부가 다는 아니다라는 거는 알 수 있겠지만 아무튼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1등급을 좋아하죠. 그래서 이 상가도 마찬가지로 상가 입지도 종합등급에 있어서 1등급을 받으면 좋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업종별 등급에서 종합 입지 등급 분류를 하고 중분리에 따라서 입지 등급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입지 분석 보고서를 보면은 여기 소상공인 상권 정보 시스템에서 입지 분석을 하고 나서 중분류 입지 등급 사례 해가지고 이제 반경을 정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 놓은 거죠. 내분류와 중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이제 이런 입지에서는 어떤 업종과 업태를 사업을 창업을 할 거냐
그리고 목표 고객은 누구로 설정할 거냐. 이런 것들을 정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아홉 번째는 매출액 추정 및 사업 타당성 분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지 분석 보고서에서 보면은 평가 종합, 업종별 입지 등급, 잠재 고객 분석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표가 나옵니다. 음식업, 서비스업, 소매업 이렇게 나오면서 커피 전문점, 카페 다방 1등급, 제과점 1등급, 피자 전문 1등급, 아이스크림 판매 1등급, 전부 1등급에 앉아있네. 그리고 1등급으로 앉아있는 게 이제 즉석 김밥, 라면, 그 다음 백반 한정식, 도시락 전문점, 죽 전문점, 떡볶이 전문점, 해장국, 국수 만두 전문점, 중국 음식, 양식, 일식, 갈비 삼겹살, 후라이드 치킨, 호프 맥주집, 간이주점, 곱창, 양구이 전문, 그 다음에 족발, 보쌈 전문 패스트푸드가 있는데 여기서 전부 1등급이고 2등급은 패스트푸드 점, 그리고 또 여기 서비스업에서 1등급은 뭐 1등급, 2등급, 3등급 있는데 1등급은 피부관리샵, 네일케어, 헬스클럽, 노래방, 모텔, 여관, 여인숙, 어린이, 영어, 학원, 그 다음에 세탁소. 2등급은요 여성 미용실, 실내 골프 연습장, 실내 골프 연습장은 3등급이다. 학원, 음악학원, 미술학원이 이제 3등급이고 자동차 정비, 카센터가 3등급이고요. 또 소매업에서 1등급, 2등급, 3등급인데 4등급도 있네. 4등급. 대표적인 4등급이 일반 가구 소매. 2등급은 슈퍼마켓, 캐주얼 스포츠 의류, 신발 소매, 인테리어. 1등급들은 소매업에서요. 편의점, 건강식품, 일반 의류, 안경원, 꽃집, 화장품 판매점, 사무, 문구용품이 되겠고요. 슈퍼마켓은 2등급이에요. 또 편의점하고 다르다. 이렇게 봐서 음식업, 서비스업, 소매업 1등급, 2등급 봤죠. 3등급도 봤고. 그래서 이렇게 등급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매출액 추정하고 사업 타당성 분석이라는 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투자 금액을 추정해 보고요. 매출액도 추정하고 투자 수익률을 구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사업을 할지 안 할지를 판단을 내리는 거니까 매출액 추정 및 사업 타당성 분석이라고 봅니다. 10번째 권리 분석을 보도록 할게요. 권리 분석. 권리 분석은 등기부 등본으로 이제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어요. 권리 분석이라는 건 이제 공부 서류, 공부는 공적 장부라는 걸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부동산에 관한 서류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공적 공부 서류의 법적인 용도 및 권리 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 이제 권리 분석이 되겠죠. 그래서 서류는 뭐가 있냐면 토지 및 건축물의 등기 소유자, 이걸 가지고 크기나 용도나 하자 사항에 관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점포 등기부 등본을 떼서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등기 권리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거죠. 주인이 아닌데 주인 아닌 사람하고 계약을 할 수 없는 거고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등기부 등본
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도시계획 확인원 이 5가지 서류를 떼서 보게 되는 거죠.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 대장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등기부등본은 임대차 관계, 도시계획 확인원은 앞으로 이 지역에서 발생할 상권의 변화를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 5가지 서류를 떼서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등기부등본으로 이제 권리 확인하는 거는 권리관계, 건축물관리대장은 건축물에 대해서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매매 임대를 해야 되는데 건물 용도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주 용도 및 용도 변경, 건물 위치 크기, 실소유주, 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주차 정화조에 관한 거,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일치하는지를 보는 게 이제 건축물 관리 대장이다. 등기부등본은 이제 표제부, 갑구, 을구에 해당되는 란이 있고요. 접수란도 있고 등기 원인, 뭐 전세권 설정란이 있습니다. 떼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면 좋겠지만 권리관계를 확인한다. 이런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건축물 대장 관리 대장 확인은 아까 어떤 용도 및 크기, 뭐 주차나 어떤 시설에 대한 확인, 소유자가 일치하는지를 본다고 했고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은 그 구청에서 떼볼 수가 있는데 도시계획 확인원 발급도 가능하고 토지에 대한 그 규제 있잖아요. 그거를 하는 도시계획 사항을 볼 수 있는 증명서가 되죠. 용도지역과 지구 아니면 도로, 재개발, 개발 제한 구역 등을 표시를 해놓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보기 위해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떼서 보는 거예요. 또한 재개발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 재개발에 대한 여부 이런 것들도 표시가 되죠. 그래서 이런 상권 변화에 대한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보면서. 네 번째는 임대인의 인적 특성을 조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건물주들은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서류상의 어떤 내용을 보고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특히 또 이제 임차인이 조사를 하는 거지 사실은. 기본적인 서류상의 어떤 건물주가 동일한 인물인지 확인을 하고 또 임대인에 대해서 건물주에 대한 확인을 철두철미하게 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임대인의 인적 특성 조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1번째죠. 입지 분석 보고서 작성. 이런 순서에 따라 지금 10번째까지 이제 입지 분석에 대한 것을 다 끝냈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 다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비교 분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리하고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결론을 도출해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시사점을 찾아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런 다음에 입지 확정 및 계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매물 조사를 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목표 임대차나 조건표를 작성을 하고요. 이 상권에서 임차나 매입할 수 있는지 그런 점포가 있는지 조사를 해보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정보도 활용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투자 금액 및 비용을 비교해 볼 수가 있다. 권리금, 보증금, 임차료, 관리비 이런 비용 문제, 후보 입지는 3개에서 5개 정도로 정리해 놓고 점포 특성을 보면 점포 조건과 시설 조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점포 조건은 면적, 형태, 간판, 임차 조건은 시설, 업종, 주차장, 운영 현황, 인구 특성, 업종, 그 다음에 점포 이력에 대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 시설 조건이라는 건 건물 내 화자가 있는지 하자 가능성이 있는지를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전기 용량은 사업을 영위하는데 충분한지, 도시가스나 상하수도, 공조시설, 화장실 시설을
조건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고요. 입지 특성, 지리적 특성과 기능적 특성을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입지 특성에 대해서 배웠어요. 두 번째, 가시성, 인지성, 접근성, 호환성, 보안성, 홍보성, 주차 편의성. 기능으로는 토지 용도, 집객성, 단절성. 경쟁 분석을 보면 경쟁 특성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이미 배웠고요. 입지 등급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매출액 추정 및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해서 할 건지 말 건지를 알아보고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 임대차 관계를 맺었다, 권리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죠. 권리 분석. 결론은 후보 입지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결론 및 시사점 도출을 해볼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10번, 10번째까지 했다면은 11번 입지 분석 보고서를 쓰고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2번째죠. 12번째. 입지 확정 및 계약을 하게 돼요. 입지 분석 보고서가 완료가 되면은 그 보고서를 보고 3개에서 5개 정도의 어떤 후보 입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분석한 걸 가지고 가장 나하고 맞고 괜찮은 지역으로 입지를 확정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